반갑습니다. 손유석 박사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신민철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박주현 대표 변호사님께서도 이 법제도 입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면서 ADR 활성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한 어떤 의견을 받아서 저는 이 ADR 제도의 사용 활성화에 대한 그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실 학계와 법조계 더해서 실무계까지 모두 한 자리에 모이신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멜팅팟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얘기를 영국 해상보험법을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래의 모든 해상보험은 영국의 해상보험법 1906년 100년 전에 있었던 해상보험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해상법 때문에 현재의 영국도 최근까지도 100년 전에 있었던 해상보험법을 일반 소비자보호법에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이 지나면서 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이슈가 이제 거론이 되면서 2012년에 영국 법률위원회를 통해서 영국의 의회를 재가를 받아 이제 2012년 영국 소비자보험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기업보험이라고 하지요. 이 소비자 보험이 아니라 사측인 법인도 회원 가입을 하는데, 이 법인 중에서도 자동차 5대 크기의 선주 같은 경우는 영세한 소비자와 같습니다. 이러한 기업도 동일하게 소비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하여서 2015년에 영국 보험법이라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영국 해상보험법이 소비자 보호에 적합한 법으로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전에 이제 전우정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이슈를 빼고는 사실 ADR만 얘기를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영국 해상보호법을 좀 외람되지만 말씀을 드렸고, 이 소비자 보호라는 거대한 어떤 틀 안에서 우리 ADR 제도를 어떻게 하면 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가상 자산과 관련하여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그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서 판정이 내려지는 ADR이 활용되기에 적합한 분야입니다. 실제로 저 역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인과 토큰의 차이점을 잘 몰랐었습니다. 무엇이 코인이라고 부르고 무엇이 토큰이라고 불리는지조차도 몰랐는데, 이러한 가상자산 분야에서 그 전문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약관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형적으로 준비된 계약 내용을 미리 삽입하여 놓은 것으로 일대 다수 간의 계약서를 의미하는 게 약관입니다. 우리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지다 등의 우리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 등은 플랫폼 서비스 이용 약관에서 사실상 분쟁 해결과 관할 법원 조항을 통해서 소송으로 이제 회사와 이용자 간의 그 분쟁을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글로벌 해외 유수 자산 거래소 등은 이미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분쟁 해결을 위해서 플랫폼 서비스 이용 약관에서 법원의 판결을 필두로 내세우지 않고 예외 없이 ADR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자산 관련 분쟁에 대해서 글로벌 정합성과 중재의 특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ADR을 통한 분쟁 해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플랫폼 이용 약관에 정보의 비대칭성에 놓여있는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소비자를 염두하여서 소송 조항을 삽입을 하지만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할 분쟁 당사자 간에 별도의 서변 함의를 통해서 소송이 아닌 중재로 당면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 제안도 함께 반영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여 있는 소비자가 이제 분쟁 해결을 위한 선택지가 아마 넓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우리 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공정위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중재 합의 조항을 약관에 편입시켜서 소제기 금지 조항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소비자가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약관규제법 14조에 의해서 무효가 되기에 해당 중재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에 대한 시정 공고를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통해서 내린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토대로 볼 때 분쟁 당사자 간의 유효한 중재 합의를 이루었다면 이후로는 중재 신청만 가능하고 우리 중재법 제9조 1항에 따라서 소송이 제기될 시 일방 당사자인 피고가 피고의 항변으로 인해서 당의 소송은 각하될 수 있음도 사실상 만약에 중재 조항을 편입을 시키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소비자 또는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서 가령 뭐 설명 의무가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소비자 중재를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이용자들이 그럴 경우에 ADR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또 그로 인해서 유익을 얻게 되는 등의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NFT 마켓플레이스, ST 거래소 등 가상자산 관련 분야에서도 ADR을 통한 분쟁 해결 방식의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재가 보편화되는 세상이 올까요? 예. 저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는 해상보험 얘기를 드렸지만 이번에는 형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전환 자의 강간죄의 객체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1995년, 6년에 있었던 판례이고 하얏트 호텔 부근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자가 아니라 성전환자로서 이제 강간을 당해서 이제 그로 인해서 그 혐의가 이제 그 피의자가 이제 혐의가 확정되는 사건인데 확정되지 않았었던 사건인데 1995년과 동일하게 일어났던 사건이 2008년 10년 만에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무용수 사건이라는 사건인데 여기에서도 그 부녀에 해당되는 부녀가 성전환자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10년 만에 이 부녀가 성전환자도 부녀에 포함이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러한 어떤 판례에 대한 내용은 뭐 국민 모두가 법익을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차원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의 생물학적 요소가 그냥 계속적으로 보수될 것인가에 대한 통념이었었고 우리 대법원은 결국엔 사회 통념상 여성으로 평가되는 성전환자로서의 부녀에 해당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통념이 변화되어서 우리 대법원도 이러한 부분을 달리 판시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중재에 대한 대세적인 생각들은 지금은 소송이시지만 중재에 대한 활용을 마치 해외 가상자산의 거래소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약관에 중재조항을 얘기를 하고 있다면 중재조항 또한 대세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초반에 저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전우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 소비자 보호라는 거대한 맥 안에서 충분히 설명이 이행이 되고 정보 제공이 되어서 이 중재 조항이 편입이 되고 또 고객에게 충분히 정보 제공이 된다면 우리 중재를 ADR 방식을 이 가상자산 관련 분쟁에서 충분히 적용시키고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군가는 이제 그러한 어떤 과정들을 준비해야 되는 이 자리에 또 함께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누군가는 그러한 이제 방주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또 임해주시면은 충분히 그러한 대세가 또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